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해드리고 해능 스님의 사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능 스님과 관련돼서 저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구군사하고 남아선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을 들으라고 하면 저 광효사라고 하는 절을 들 수 있어요. 광효사. 거기가 이제 풍법문답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육조단경이나 법보단경에서 보면 풍법문답이 뭐냐면 해능 스님이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오후보림이라고 그래서 오후보림입니다. 림.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약간 농익게 만드는 이렇게 체화하는 과정에서 숙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깨달음을. 그래서 사냥꾼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화전민들 비슷하게 아니면 뭐 사냥꾼들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살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고기가 이렇게 사냥꾼들에서 뭐 나오면 당신은 그건 안 드시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다가 저 광효사에 지금 광효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 열반경을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 가게 됐대. 더벅머리의 해능 스님이 그걸 이제 산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남쪽 지방에서는 열반경이 아직도 먹히고 있었구나. 위진남북조 시대 이래의 그 육조 문화에서 열반경 중시되던 것들이 아직도 먹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깃대가 있고 거기서 이제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래. 그래서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깃발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저희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더래.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난 이 얘기를 딱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런 걸로 싸우는 사람이 있나? 굳이? 난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약간 인위적인 거 아니야? 약간 우리가 너무 의심이 자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의심이. 그래갖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런 게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딱 이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이제 끝판왕이 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림 지존이 왕의 귀환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깃발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인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심주의.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에 속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걸 통해서 속성은 규정된다. 칸트의 관념론식으로 말하면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딱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진운의 안경이다. 딱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지. 이게 이제 중국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심론인 동시에 나중에 동아시아가 몰락하는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행복론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너보다 못한 사람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 네가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유심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행복론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결핍돼 있더라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만 가지고 충족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뀜으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논점이기도 한 대신에 이런 철학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가 몰락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학 발전이 더뎌. 이렇게 가면.
동아시아가 나중에 과학 발전해서 저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더우면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더우면 이걸 이 더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약간 과학적 시각으로 가면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동아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덥잖아. 그러니까 냉수에 발 담그고 개울물에 발 담그고 수박 썰어 먹어. 그러면 돼.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약간 행복할 수는 있는데 계속 반복돼요. 발전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개울물에 발 담그고 수박 먹는 거는 500년 전에도 했을걸? 아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야, 이러면 이거 선사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투덜이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덜이들은 행복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인 건데 종교는 사실 행복을 쫓는 거기 때문에 해능 스님이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저게 너무 크게 유행을 했지. 그래서 나중에는 유교도 저런 식으로 저게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적이어야 되고 수신이 중요한 거고 나를 닦는 것이 중요한 거고. 야, 수신이 중요해도 미국 배가 대포 쏘면 강화도가 날아가. 수신한다고 대포 안 맞는 줄 아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세냐? 돈을 무한으로 찍어내면서 군사비만 걔네가 1000조를 900 몇십 조를 써요.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천조국이 얘네 예산이 천조국이 아니고 국방 예산이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면 걔네가 봐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국가를 떠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그러면 기업이 더 잘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게 행복론하고 과학적인 거하고는 사실은 논리적 층위를 달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불교는 이 논점을 끌고 가고 유교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논점을 끌고 가야 되는데 유교도 나중에 수양이 어떻다는 둥 도학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러니까 종교도 이 얘기를 하고 정치도 이 얘기를 하니까 끝나지. 이건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동아시아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정당성이 있는데 해능 스님이 말하는 저 유심주의 구조라고 하는 건 분명한 정당성을 가지지만 저게 너무 확대가 되면서 동아시아가 이렇게 가라앉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논점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거꾸로 오늘날 입장에서는 과학이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고 이게 더 막 눈에 띄게 팍 발전을 못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도 힘들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참 그렇지. 이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송금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카카오뱅크 해갖고 바로 송금 들어오면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문명적인 사람이고 좀 지나면 보안카드를 꺼내고 있고 아유 이거 공인인증서를 안 갖고 왔네 어쩌고 이러면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또 연세 드시면 새로운 걸 막 이렇게 도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를 못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막 발전하는 거는 위에서는 그렇게까지 빨리 발전하는 건 아닌데 사실 밑에서 내려오는 데는 이게 격차가 굉장히 커져.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사람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맨 앞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하고 뒤에는 훨씬 크잖아요. 보폭이. 희한하잖아. 앞에 사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줄 맞춰서 갈 때는 자 앞에 반복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앞에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데 뒤에는
이게 무슨 계속 이러고 가야 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눈에 띄게 쫙쫙쫙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요 밑에 쪽의 발전은 생각보다 빨라.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 유심주의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행복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행복할 거냐? 아니에요. 편차는 더 커져요.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는 사실 이 나라가 전체가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비율이 훨씬 컸어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사실 이게 훨씬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K자 소득 분배가 터진 거죠. 그게 뭐냐면 있는 놈은 위로 쫙 올라가고 없는 놈은 이렇게 꼬라박은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서울에 집이 뭐 몇 채가 있었던 사람은 집값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그냥 졸다가 돈을 엄청 번 거고 수억에서 수십억을 번 거고 그러면 일할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고 밑에 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내가 식당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 해서 이게 좀 손님이 없네? 근데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한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틴 거야. 그래서 2년 정도 오니까 미칠 것 같거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찬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런 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득 양극화가 강력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산층이 90년대 이후부터 중산층이 점점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난 중산층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거보다 그나마 그 안에서 잘못하면 이제 분노만 나는 거거든. 사회에 대한 분노 뭐 이러면서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유심주의나 이런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저런 가치들은 저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것과 과학은 논리적 층위가 일단 다르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새로운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 하시고, 이 풍법문답 마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 또 귀가 밝아요. 나 그런 거 보면 나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저도 이렇게 뭐 법문도 해보고 이렇게 저 강의도 해보고 하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입 닫고 듣는 사람하고 떠들면서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잘 듣는 거. 조용하게 잘 듣는 사람이 더 잘 듣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종법사는 법상에 올라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법을 설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 뒤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더래. 약간 냄새가 나긴 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 신심이 장하잖아.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할 때 해능 스님이 그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네 마음이야. 깃발, 바람 이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논리적 층위가 다른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인종법사가 법상에서 내려와서 선생님 하고 도벅머리 해능인지 스님도 아닌 그런 분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행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능은 이때까지 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법사 밑에서 머리를 깎고 처음으로 출가했다. 너무 좀 진기한 이야기거든요. 딱 들으면 스토리가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데 뭐 이런 딱 느낌은 들지만 거기까지만 해. 예, 너무 하면 그렇게 해서 인종법사가 딱 이렇게 삭발을 해주고 선생님 이러면서 딱 모셨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러려네. 예, 그래서 육조 단경이나 저런 것들은 신회나 이런 분들 쪽에서 만든 상당히 그게 요소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공된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회에
육조 해능스님 현창운동이라 하는 거거든요. 현창운동. 높이는 추모. 추모는 약간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뭐 그냥 그러려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유심주의. 유심주의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법보단경에 보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측천무가 이게 중종 때 660년부터 측천무 돌아가실 때까지 측천무가 82살인가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다 집권이에요. 수십 년을 측천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거든요. 당나라를. 야, 그거 대단하지. 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꼭 황제가 돼서 즉위한 거는 15년이지만 실제로는 전후 따지면 한 40여 년 당신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능 스님이 뭐 깨달음을 얻으셔서 어떻게 하다더라. 그러니까 법보단경에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설간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서 한번 수도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황제고 이래도 그때는 뭐 TV도 없고 영화도 없고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저희 계시대. 그러면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어. 내가 그분 한번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셔오세요.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쇠가 빠지게 왔지. 여기 낙양 장안에서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죽자고 왔지.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딱 그 명령을 받는 순간에 잘못 걸렸다. 너무 멀다. 출장 치곤 이건 너무 멀다. 이 생각이 들었겠지. 출장비 많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있으려나? 그렇게 해서 해능 스님을 모시러 왔더니 해능 스님이 안 가신다 그랬대. 안 가신다 그랬대. 뭐 이건 뭐 또 그럴 수 있는 얘기고. 나중에 이 측천무 이게 중종 때 얘기예요 다. 근데 이 중종이 나중에 대감선사라고 이 시호를 내려드립니다. 해능 스님을 그 대감선사, 신수는 대통, 대감 이렇게 가거든. 그냥 그런 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간이 모셔오라고 그랬는데 못 데리고 가면 자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도 이 당시에는 그냥 다 불교를 믿어요.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황족 사람들도 그냥 어렸을 때 출가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저 측천무 막내딸 태평공주 아주 유명하거든요. 태평공주. 근데 그런 양반들도 어렸을 때 출가한다고. 출가했다가 절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이렇게 양귀비도 도관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출가하면 오래 산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절 문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절에 들어가면 뭐 단절이고 뭐 이게 아니고 아주 익숙하게.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하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놈도 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서 뭐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놀아주니까 심심하고 별로 요즘은 절대 안 되지. 왜? 야,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게임도 해야 되지 유튜브도 봐야 되지 뭐 이게 지천인데 애들이 가? 그런데 가라 하면 이게 우리 엄마 맞나? 나를 보내고 자기가 휴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겠지. 요즘 애들은 워낙 영악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걸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당나라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수도에 있는 큰 스님들은 다 좌선하라고 권하는데 그래야 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해능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기서 유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풍법문답하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도를 얻는 거지. 야, 앉아서 뭐 하냐? 앉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참선하면 앉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시조부터가 이 남종선의 시조부터가 앉는 거 아니야. 앉는 것만 참선이 아니야. 행동하는 전체가 다 참선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야. 왜? 야, 앉아서 24시간을 지낼 수는 없잖아. 우리는 살아있는 전체를 깨달음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거지. 앉아서 몇 시간, 예를 들어서 20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참선을 해. 그러면 20시간은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정도 선정이 들어있고 4시간은 아닌 거잖아. 22시간을 해. 24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24시간 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이 계속 앉아 있어. 그러면 곧 이게 다 무너질걸? 네?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그 어른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거 오래 누워 계시면 뭐 며칠만 딱 계셔도 욕창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시려고 하면 근육 다 빠져가지고 재활해야 돼. 몇 달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예. 네. 그래서 움직임 전체가 깨달음이 되어야 되지 그 생각이 벌써 해능 스님한테서부터 나온다니까 이거 굉장히 위대한 사고예요. 이거 굉장히 위대한 사고예요. 그래서 저게 진정한 선의 정신이다. 부처님도 이 똑같은 사고를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부처님에게 세 분의 스승이 있거든요. 그게 바까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 그 다음에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나암푸타거든요. 안 중요합니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이건 고행주의자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명상하는 팀이에요. 이 두 분은 명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고행, 이분은 선정을 닦는 거를 수정주의자라 그래요. 명상. 아라라카라마는 무소유처정에 얻었고 그 다음에 우타카나아푸타는 비상비비상처정, 사선정에서 그렇게 최고의 명상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두 부류를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도주의라고 하는 제3의 방식을 선택을 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게 명상주의를 부정할 때 이거 수정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명상을 할 때는 행복하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명상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고 나오는 명상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명상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이야기가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명상주의고 이것을 넘어서는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삶이 명상이 되는 여기는 출정 입정이라 해서 명상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이건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능 스님한테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기하지. 예, 그게 진기하지. 그래서 여기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그거를 계승시켜서 내려가는 사람이 요 마조도일이에요. 마조도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인 거냐, 한 방이냐. 네, 도노에 대한 문제예요. 도노 어디 갔어? 여기. 오에 대한 문제. 네, 그래서 돈점 논쟁이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요 돈이라고 하는 건 한 방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불 붙은 것처럼. 천수경에도 나옵니다.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마치 풀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한 방에 샥 타서 끝나는 것처럼 그것은 별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거고 점이라고 하는 건 점차로 그러니까는 물이 집에서 차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차오르면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짝 올라오지만 그런 거 이제 점차로. 이거는 한 방에 확 불타듯이 마치 마술사들이 뭐 새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불 한번 팍 하면 탁
바뀌고 뭐 이런 것처럼 한 방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돈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점이 두 번 논쟁이 벌어져요. 한 번은 깨달음은 한 방이냐 안 그러면 점차로 오는 거냐. 그 다음에 깨달음 뒤에 닦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 그래프거든요. 자, 봐보세요. 이 표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방에 온다라고 말한 거는 해능 스님이고 점차로 깨달음을 온다라고 하는 게 신수 스님. 이게 1차 논쟁입니다. 1차 논쟁. 거기서 누가 이기냐면 해능 스님이 이긴 거예요. 진짜 이겼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해능 스님 쪽이 주류가 된 거는 맞아. 그쪽이 세력이 훨씬 커졌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이 그쪽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소수의 선택이 다수보다 소수라는 입장에서 다수결에서 밀린다는 건 맞는데 그것이 꼭 정당하고 옳은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 소수가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 모든 백성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 수반 아니면 뭐 국가의 수반을 뽑는 데서 비전문가들이 뽑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비전문가는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우리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내각제입니다. 내각제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한 거라니까.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정당성을 확보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로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또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플라톤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런 민주적인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니까요. 그게 민중은 무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중은 전문가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일 수는 없다. 그건 세상에 그런 집단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뽑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제도고 우리는 한 방에 진짜 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그런 분까지는 안 계시지만 진짜 한번 확 바람이 일어났을 때 선거에 딱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됐을 법한 분들도 몇 분 있어. 우리 최근에서 이렇게 한번 봐봐. 야, 그때 한참 이렇게 떴을 때, 야, 그때 대선에 저 양반이 들어갔으면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때 이제 한번 그때 대통령 후보로 못 들어가고 계속 이제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쪽 해능계가 주류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파가 많아지는 거야. 살아계셨을 때는 이 어른이 주류였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쪽이 훨씬 더 파가 많아지는. 그리고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택 신해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하택 신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그리고 하택 신해의 나중에 지지자가 규봉 종밀이에요. 이거 화엄종의 5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화엄선이라고 그래요. 화엄선. 그리고 이번에 가르침을 계승하는 게 보조 진울이 우리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울이 정당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게 80년대 후반에 성철 스님이 하셨던 도노점수 논쟁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요 두 분은 살아계셨을 때는 요 분만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요 제자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요 두 분이 결정적인 힘을 냅니다. 요게 이제 강서에 살았다 그래서 강서가 뭐냐면 양자강 서쪽. 그래서 강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호남에 살았다 그래서 호남 호북 이런 표현이 중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마조. 강서에는 그러니까는 강의 서쪽 지역에서의 맹주는 어떻게 보면 마조 스님이고 저희 88명이나 제자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마조 스님이고, 호남에는 석도.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강서에는 말대가리, 호남에는 돌대가리.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의 이름들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이쪽이 말립니다. 이쪽이 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날아가고 이게 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도노, 이쪽은 점호. 여기서 1라운드에서 이쪽이 이겼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쪽은 점수, 이쪽은 돈수. 한번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수행은 필요가 없다. 완전한 이해를 했으면 미혹할 수가 없다. 다시 미혹할 수가 없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걸 딱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다시 천동설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천동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언제나 천동설이었지 지동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동설은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지금도 표현이 우리가 해가 뜨고 진다 하지 지구가 뺑뺑이 돈다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 예. 머릿속으로는 지구가 돈다잖아요. 태양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닐 암스트롱처럼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본 적도 없잖아.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고 뭐 태양은 저렇고 이렇게 본 적도 없잖아. 지구가 둥그렇다라고 보고 지구가 저 태양보다 훨씬 찌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배운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네가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본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거를. 아니, 그죠? 이상한 걸 동의하지 않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봐봐. 시각적으로는 천동설인데, 시각이나 감각적인 거는 천동설인데, 이치적인 거는 지동설이거든? 근데 한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딱 경기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여기서 먼저 인지합니다.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인지합니다. 애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먼저 인지하는데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한번 딱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천동설로 못 돌아갑니다. 내 말이 맞죠?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그러면 나중에 그걸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천동설이 맞네, 아니 지동설이 맞네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못 봐. 그런데도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진짜 명확하게 알면 다시 안 돌아와가 이쪽 팀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는 돈수 닦을 게 없어. 닦을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저게 닦을 게 있다면 네가 자꾸 까먹고 뭐 오락가락하면 너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야.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불완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이치적으로 알더라도 약간 착각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해서 장기 저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나 뭐 이런 거 외울 때 뭐 아니면 뭐 외국 지명 외울 때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들으면 외국 여행 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다 보면 외워져. 그런데 갔다 오면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인간이면. 그런데 그거를 갔다 와서도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장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전 장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모국어 쓰는 때처럼 이게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된다가 도노 점수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는 네가 덜 명확하게 알아서 그래. 확실하게 명확하면 한 방이면 끝난다. 이게 이쪽. 그래서 이 두 분이 활약을 하면서 호남과 강서 이쪽 문화가 크게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 밀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는 이분이 떴었던 분이고 이분이 비주류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쪽에서 이 어른을 주류로 만들어줬고 근데 또 희한하게도 이 규봉종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택신해가 7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중에 이쪽이 이분한테 안 돼.
그런데 이쪽이 또 커지면서 이쪽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또 약간 족보로 얘기하면 지차지, 지차. 장남이 아니고 지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가 되게 재밌어요. 위왕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냐면 되게 재밌어요. 시작한 분. 그러니까는 지금 해능 스님이 남종선으로 얘기하면 시조요, 시조. 우리 시조. 그러니까 족보로 얘기하면 시조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한 파의 시조라고 보시면 돼. 한 파의 시조.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중시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두 분이 할 때도 있고 한 분이 할 때도 있어요. 임재종은 왜 임재종이냐? 임재의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혼자서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자기 학파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족보 볼 때 보면 중시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조가 있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 파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무슨 파로도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중시조 이래갖고 확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재의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했기 때문에 임재종이요. 위왕종은 어떻게 되냐면 위산영호 스님하고 그 제자가 앙산해적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도 한 분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분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분이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선을 개국해. 안 그러면 저 고려를 개국했어. 그러면 그건 한 분이 했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한 분이 했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신라의 삼국 통일 그러면 태종 무열한 김춘추가 시작을 했지만 완수한 건 그 아들인 문무왕 범민이 했거든. 이거 두 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이 크면 뭐 두 분이. 그리고 바로 제자가 이제 스승과 거의 삐까 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 나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큰 선생님 밑에서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서 잘 안 자란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왕대숲에서 왕대 난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큰 나무 밑에서 나무 안 자란다는 표현도 있고 왕대숲에 왕대. 아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산 스님하고 위산영호 스님하고 앙산해적 스님이 같이 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붙어서 위앙종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운문문원 스님이 혼자 했어요. 그래서 운문종, 그다음에 법안종은 법안 문익 스님이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법안종. 조동종이 제일 특이해. 이게 조산 본적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동산 양계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게 선생이에요. 보통은 이게 선생이거든. 두 분이 같이 하면 앞에 선생님이 나가야 되거든. 예, 앞쪽이 센 분을 모셔. 우리 전통 이런 글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선행하는 게 센 분이에요. 부자 이러면 아버지와 자식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부 이렇게 나가야. 자부는 며느리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조동종이 약간 특이해. 조동종이 특이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중시조급 이런 걸 보고 오가라 그러고, 이 중에서 임재종이 제일 발전해서 양기방해라고 하는 스님, 그 다음에 황룡해남이라는 스님이 해서 오가 7종, 이 두 개를 더해서 오가 7종이라고 그러고, 조계종은 한국불교, 우리나라 지금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쪽입니다. 이게 조계종. 그래서 임재종 안에서 양기파 안에 조계종.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해능 스님의 유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심주의가 끝이 아닙니다. 해능 스님은 육조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계속 아까부터 써놓고 지난 시간부터 써놓고 있었던 게 있는데, 요 육조혁명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흔히 이제 선종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16자 구결. 교회별점 불림문자 직진인식 견성성불. 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면 선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 사상 이야기를, 그래서 선의 사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선이 뭘 얘기하는 거다.
해능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니까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선의 가장 엑기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자,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